I-2. 갑자기 왜 그래? 오늘은 그렇게 빡세지도 않은데. 이거 끝나고 창고 정리하래요. 아, 또 허리 나가겠네. 그래도 그나마 제가 버티는 게 사장님이 직원 한 명 더 뽑는다고 했으니까. 알바몬에 공고 내렸던데. 진짜요? 아, 우리가 열심히 일했더니 사람 더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럴 거면 택배 상하차 하지. 월급으로 따지면 여기가 더 적은데. 막내와 나는 무거운 발을 이끌고 창고로 이동했다. 창고로 들어갈 때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잡한 지하 창고는 먼지와 습기로 퀴퀴했다. 분명히 일주일 전에 창고를 정리했던 것 같은데 정리한 창고의 물건을 모두 다른 창고로 다 옮기라는 지시였다. 이 창고라는 것이 물건이 몇십 개 있는 게 아니라 몇백, 아니 몇천 개가 넘는 것들로 개당 19의 제품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박스를 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온몸에 전달됐다. 박스를 손수레로 옮기면서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 몸속에 있는 아기도 생각했다. 박스를 움켜쥘 때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코너를 돌거나 박스 더미가 쌓인 복도를 지날 때 박스의 양쪽 측면을 신생아 받들듯이 들며 앞으로 나아갔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복도를 지나며 19의 박스를 들지만 림보 자세로 지나가야 할 때가 많다.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하면 몸이 절대 식지 않는다. 물건의 무게는 택배가 허용하는 기준에 맞춰져서 20이 조금 안 되게 정해졌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무조건 19 이상의 박스를 든다는 것이었다. 배송을 위해 트럭에 실을 때에는 트럭에 적힌 적재량을 무조건 넘겨서 보냈다. 나와 막내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다가 이마에 맺힌 땀을 장갑으로 닦았다. 사장님, 왜 이러냐? 왜 옮긴 걸 또 옮기라는 거야? 형, 진짜 몰라요? 사장님이 이 창고를 비우는 것도 더 싼 창고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더 허름하고 낡은 곳이잖아요. 여기가 면적은 넓은데 월세를 훨씬 싸게 받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옮기면서 드는 노동은 그 시간에 손님들에게 상품 보내야 하지 않아. 그래서 예전에 이삿짐 업체도 써봤는데 500만 원 불렀어요. 200에 해준다는 업체 불렀는데 아침에 20분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럼 500만 원치 옮기는 일을 우리에게 전담한 거네. 그렇죠. 우리는 월급이 200만 원이 조금 안 됐다. 그런 우리는 계속 짐을 날랐다. 지하 창고와 지상 창고에 마구잡이로 제품들을 구겨 넣어놔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비정상적으로 좁았다. 도시락, 국물용, 샌드위치 포장 용기들이 꽉 차 있었다. 박스를 나르면 무조건 허리에 무리가 왔고 어깨에 저릿한 통증이 왔다. 일을 하면 할수록 파스를 더 구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걸핏하면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박스 모서리에 찔리거나 부딪혔다. 어쩔 수 없이 질긴 옷을 입어야 했다. 쉽게 뜯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재질의 작업복. 색상은 컬러풀할 필요가 없으며 단색이 좋다. 장갑도 쉽게 해지지 않고 도톰한 것으로 손가락이 다치지 않게. 한 구역이 끝나면 다른 구역에서 테이크아웃 종이용기, 무광 천연 펄프, 도시락용 사각용기, 온갖 용기들을 나르고 또 날랐다. 반팔 티셔츠가 흠뻑 젖고 나니 낮 12시 3분이 되었다. 와, 드디어 점심시간이네. 네, 형,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 내 뒤를 따라 짐을 나르던 막내가 말했다. 막내와 나는 점심시간을 빌미로 어딘가로 흩어졌다. 둘 다 점심시간에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방산시장의 인파 속에 몸을 숨긴다. 그러고는 10분 거리의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먹는다. 아내가 점심때 무얼 먹었냐고 물어보면 그 근처의 식당들 이름을 둘러대며 언젠가 슬쩍 봤던 메뉴의 이름을 말했다. 나는 살면서 일했던 적이 없으나 아내가 소설을 쓴다고 했을 때
아내가 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딘가에 앉기 위해서 식당 의자도 충분히 괜찮았지만 편의점 가니 의자에 아주 조용히 숨죽이며 앉았다. 우물우물, 쩍쩍, 꾸역꾸역 식사를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방산시장으로 돌아와 손수레를 끌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남편에서 아빠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이유가 전부였다. 식사를 마치고 방산시장으로 돌아왔다. 창고의 박스는 옮기고 옮겨도 끝이 없었다. 막막했다. 어느 지점에서는 막내와 내가 2인 1조로 박스더미를 운반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달팽이처럼 늦게 흘렀다. 마치 기계라도 된 것처럼 반복된 동작으로 짐을 나르다가 내가 어쩌다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됐고 어쩌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잡생각에 빠졌다. 실수로 박스를 놓아버렸다. 악하고 막내가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박스의 모서리가 막내의 중지를 찍어버린 것이다. 장갑을 벗으니 손가락이 검게 멍들어 있었다. 막내는 응급처치를 하고 처음으로 정시퇴근을 했고 나는 혼자 남아서 마무리를 하느라 밤 10시 37분에 퇴근했다. 집에 오니 아내는 여전히 책상 머리에 붙어서 글을 쓰느라 씨름 중이었다. 아내는 작은 책상에서 작은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 아내는 연애 때도 작은 책상과 작은 화장대, 그리고 작은 싱글 침대를 썼다. 나는 좁은 방에 살며 좁은 화장실과 좁은 현관을 썼다. 늘 좁은 창문으로 밖을 쳐다봐서 내 시야는 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좁은 곳에 사는 남자와 작은 곳에 사는 여자가 만나면 좁고 작아져서 삶은 더 비참해질 거라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아내와 되도록 빨리 헤어지려 했다. 그러나 아내의 의견은 달랐다. 좁은 곳과 작은 곳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공간과 공간이 합쳐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3평과 혼자 사는 4평이 합쳐지면 7평이 끝이 아니라 서로 껴안고 있으면 14평처럼 쓸 수 있다고 했다. 아내의 판단에 나는 아내를 열렬히 껴안고 사랑했다. 그 결과 나의 씨앗이 아내의 몸에 들어갔다. 나는 아내에게 질문했다. 내일도 산부인과 가는 날이지. 까먹지 않았네. 아내가 잠시 나를 향해 뒤돌아보고는 미소 지었다. 작았던 자궁이 아기를 품어서 이렇게나 커졌어요. 좁았던 자궁경부도 아기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넓어지고 있어요. 와, 이제 아기가 엄청 커졌어요. 지금 자라있는 것도 28주 크기에 맞춰서 자라있거든요. 지금 아기가 양손을 막 올려서 얼굴을 가리면서 안 보여주고 있는데 앞쪽으로 마디마디 보이는 게 손가락이거든요. 뼈마디까지 선명하죠. 이건 눈이고 눈은 감고 있으니까 길쭉하게 선이 그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안쪽으로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눈동자인데 여기까지 확인이 되는 거고. 아기가 손으로 자기 얼굴 만지고 머리 만지고 하면서 잘 놀고 있어요. 주수에 맞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네요. 하객은 양가 부모님과 근처에 사는 친척 몇 분, 친한 친구 한두 명이 보태져서 10명 남짓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다 합쳐서 9명이었다는 것이다. 주례도 없고 뷔페도 없이 스몰 웨딩이라는 명목하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입은 우리의 사진 한 장으로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증명했다. 반차를 쓰고 출근하니 막내의 손가락에 괴사가 왔다. 젠장 막내가 처음 뱉은 말이자 오후 내내 한 말의 전부였다. 나는 미안해하면서도 내 손이 저러지 않아서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울먹이는 막내에게 커피를 사줬지만 막내는 입에 대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형, 제가 총대 맬게요. 제가 사장님에게 잘못된 것들 말하고 때려치울게요. 형도 도망가요. 다른 곳에 가요. 어딜 가도 여기보단 좋을 거예요.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또 사람 바뀌었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여기에 남겠다고 했다. 새 직장을 구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치자.
나는 그 일주일의 급여도 중요해. 그런데 요즘 일이 쉽게 구해져.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구직 활동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난 여기서 버틸게. 함께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막내는 박스더미에 걸터 앉아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우리는 고졸이고 토익 점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자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 나는 막내가 그만둬도 일주일이나 늦어도 한 달 뒤에 이곳에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다. 땀범벅이 되어 돌아온 막내와 나에게 사장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졌다며. 퇴근 전 브리핑에서 여기서 어쩌면 한 사람을 잘라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먼지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내를 껴안았다. 샤워하고 돌아와서 아내의 볼록한 배를 매만졌다. 온기가 느껴졌다.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고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 무한대로 뿜어져 나왔다. 할 수 있어. 내가 다짐했다. 아내는 아기가 발길질도 하고 기지개도 켜면서 이따금 우리에게 잘 살아있다며 신호를 보낸다고 했다. 보란듯이 막내가 결근한 날 나는 미친 물량을 소화해야 했다. 1분 1초도 쉴 수 없었다. 철제 사다리를 세워 새 박스를 안으로 구겨 넣고 제품을 꺼낸 흔적이 있는 개봉된 박스를 앞으로 내뺐다. 그 중간에 제품 박스를 넣었더니 5분 14초가 걸렸다. 시간을 체크하는 것은 단순 노동 한 번의 시간을 계산하고 비정상적인 작업량을 원할 경우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한 2시간 일했을까? 겨우 47분 지났다. 며칠 심한 노동에 시달려 누적된 통증으로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았다. 어깨까지 결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대로 가면 정형외과에 입원해야 할 것 같아서 목장갑을 벗었다. 화장실에 간다고 사장에게 보고하고 일부러 방산시장 종합상가 화장실로 갔다. 배변이 마렵지도 않은데 공용 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갔다. 변기에 앉았다. 사실은 이것이 아내에게 말 못한 내 전용 의자였다. 방산시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나와 같은 비밀 의자에 앉아서 가족 사진을 본다. 나도 비밀 의자에 앉아서 흑백으로 된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본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자라고 있었다. 이 아기가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나의 직업을 친구나 선생님께 뭐라고 설명할까? 어렸을 적에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아버지의 직업을 적어오라고 하면 나는 꼭 자영업자라고 적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나를 불러 자영업자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냐며 되물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또는 그냥 인테리어 뷰 중에서 선생님의 표정이 서늘하면 전자, 온화하면 후자를 골랐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나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둘러댔다. 내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사람에게 노가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 아버지도 의자가 없는 곳에서 일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사랑한 만큼 반드시 피임은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좁은 집의 작은 침대에서 틈만 나면 사랑을 나눴고 한겨울 반지하 7평짜리 집에서 서로의 온기를 더했다. 전기장판은 자주 고장났지만 서로의 손을 꽉 잡는 일만은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내를 어디야? 어디서 뺑이 치는 거야? 사장이었다. 나는 황급히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고 나왔다. 내 옆칸에서 절름발이 비니로 상회 남자가 딸과 통화하면서 나왔다. 그 옆칸에서 외파리 지업사 사장이 아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나왔다. 목형, 아크릴, 금박, 한지, 철물, 정밀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화장실 변기에 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키스탄 남자는 소변을 누면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다시 산부인과.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방사선사의 표정에 활짝 꽃이 피었다. 와, 축하드려요. 드디어 만삭이네요. 곧 출산이 다가오는데 기분 어떠세요? 떨리죠? 네, 하지만.
아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행복을 준대요. 어머, 아기가 웃네요. 미소가 확인되죠. 아빠가 옆에 있는 걸 아나 봐요. 방사선사가 우릴 보며 미소 지었다. 나와 아내가 함께 웃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의 온기가 더해졌다. 땀이 찼다. 땀의 온도는 아내가 하필이면 나를 만나서 아내의 눈가에 자주 맺혔던 눈물의 온도와 같았다.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길에 아내는 이제 막 초고를 다 썼다고 했다. 나는 아내가 쓴 미완의 글을 읽기 위해 아내의 작은 공간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소설이 아닌 아주 작고 귀여운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